70살 김영수는 매일 밤 낡은 라디오와 함께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형 김병호를 그리워하며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한 남자의 목소리가 영수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동생아. 그 순간 영수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형의 목소리라고. 하지만 형이 정말 살아있다면 왜 5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가족을 지킨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형님, 정말 형님 맞습니까?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대박나자 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라디오 속에서 들려온 형의 목소리를 쫓아 50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를 이뤄낸 김영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덕 바닷가 마을에 고요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이곳에서 70살 김영수는 또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은퇴한 교사였던 영수는 이제 홀로 남아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바닷가를 천천히 걸으며 몸을 푸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 순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식탁에는 2사람분의 밥그릇을 놓는 버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을 마친 영수는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 한편에 자리한 작은 주막에서 막걸리 한 잔으로 하루를 달랬습니다. 주막 주인 박서방은 영수와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박서방이 막걸리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영수 선생,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셨네요. 집에서 뭐 하고 지내십니까? 영수는 탁한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있나? 라디오나 틀어놓고 있지. 요즘엔 그게 제일 좋은 친구야. 주막에는 몇 명의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시시콜콜한 마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구네 며느리가 어떻고 어느 집 아들이 도시에서 잘 산다더라 하는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영수에게는 2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딸은 대구에서 시집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안부 전화라도 왔지만 요즘에는 명절이나 되어야 연락이 올까 말까 했습니다. 영수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삶이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이 라디오는 30년도 더 된 것으로 순이와 함께 들었던 추억이 깃든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영수는 라디오의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며 자신이 좋아하는 주파수를 찾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미자의 바람이 전하는 말이 흘러나오자 영수의 마음속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순이와 함께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고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또 다른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형 김병호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20살이던 형 병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흔적도 없이 집을 떠난 형은 그 후로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당시 가족들은 형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고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병호가 도망간 것이라고 수근거렸습니다. 돈 문제든 여자 문제든 뭔가 감출 일이 있어서 도망갔을 것이라는 추측만 무성했습니다. 영수는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그때 왜 우리 곁을 떠나야 했습니까? 한마디 말씀이라도 남기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직도 대답 없는 질문만 남았네요. 저녁이 되자 영수는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다시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이야기들이 그의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때로는 사연 소개 프로그램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옛가요만 흘려보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수의 외로움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빈 집안에는 시계 소리와 라디오 소리만이 정막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형 병호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라디오 속 노래에 맡겼습니다. 언젠가는 형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기대를 품으며 오늘도 라디오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가고
영수는 형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은 채 잠들어갔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영수에게는 라디오가 있었고 형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영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라디오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며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찾고 있었습니다. 잡음이 섞인 주파수들 사이로 여러 방송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한 방송이 영수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진행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슴 아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영수는 무심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평소에도 사연 소개 프로그램을 즐겨 듣던 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진행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직접 육성으로 들려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나이가 든 것이 느껴졌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70이 된 노인입니다. 50년 전에 제가 저질렀던 일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영수는 무의식 중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1970년, 제가 20살이었을 때입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부모님과 어린 동생을 두고 혼자만 도망갔습니다. 영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0살, 1970년, 갑작스러운 실종. 이 모든 것들이 형 병호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그 시대에 흔히 있던 일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라디오 속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옳았는지는 지금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들이, 특히 동생이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영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를 붙들고 있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 억양, 그 말투, 그 특유의 쉰 목소리, 분명히 형 병호의 목소리였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영수는 형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디오 속에서 그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동생아, 정말 미안합니다. 형이 너무 무책임했구나. 살아생전 한 번만이라도 너를 만나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영수의 손에서 라디오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영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수는 벌떡 일어서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빠르게 뛰었고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 한 잔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이 목소리, 분명히 형님이야. 틀림없어. 그런데 형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인가? 영수는 바닥에 떨어진 라디오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프로그램은 끝나고 다른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황급히 다른 주파수들을 돌려보았지만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형이 정말 살아있다면 왜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았을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온갖 의문들이 영수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그 방송국을 찾아가서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궁금증을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틀여기의 바다가 잔잔하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영수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형이 정말 살아있다면 이제는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실망만 하게 될까? 영수는 라디오를 꼭 안고 앉아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내일부터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5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그 목소리가 환청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영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마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마을을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반드시 그 방송국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영수는 계속 어젯밤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 목소리의 억양, 말하는 습관, 심지어 중간중간 나오는 기침 소리까지도 분명히 형병호의 것이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형제의 목소리를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내에 도착한 영수는 택시를 타고 지역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방송국 건물 앞에 서자 갑자기 떨림이 몰려왔습니다. 정말로 형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방송국 로비에서 영수는 안내데스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사연 소개 프로그램에서 나온 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재영인 것 같아서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연 제보자분들의 개인정보는 보호해드리고 있어서요. 본인이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 이상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영수는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담당 PD분은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잠시 후 젊은 남성 PD가 내려왔습니다. 김 PD는 영수의 간절한 표정을 보더니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시죠? 영수는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50년 전 사라진 형, 어젯밤 들었던 목소리, 그리고 확신에 찬 자신의 마음을 김 PD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시네요. 하지만 저희도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도 뭔가 단서는 있지 않을까요? 김 PD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음성 녹음 파일에 배경음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는데 바닷가 근처에서 녹음하신 것 같았어요. 영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닷가라는 단서라도 얻은 것이었습니다. 방송국을 나온 영수는 실망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어젯밤 사연 때문에 오신 분인가요? 영수가 돌아보니 60대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이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도 그 사연을 들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영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을 아시는 건가요? 춘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70년대 부산부두에서 일했던 김병호 씨와 목소리가 똑같았어요. 제 남편이 그분과 같이 일했거든요. 영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병호, 바로 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김병호가 맞다면 마지막에 부산에서 목격됐어요. 제 남편 말로는 그 이후로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하더군요. 춘희의 말은 영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형이 부산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서 일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춘희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둘은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찻집에서 춘희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남편 박동철이 부산부두에서 하역일을 했거든요. 김병호 씨는 그때 20살 정도로 보였는데 정말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그게 참 이상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더라고 해요.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며칠 후에 듣기로는 어디론가 급히 떠났다고 하더군요. 춘희의 증언은 영수에게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형이 정말 부산에 있었고 갑작스럽게 사라진 것이 맞았습니다. 혹시 그분이 왜 떠났는지 아시나요? 춘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워낙 시국이 어수선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에 연루되기 쉬웠고요. 김병호 씨도 그런 일과 관련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영수는 춘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이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이 그때 김병호 씨에게서 들은 말이 있어요.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자신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받을까봐 걱정된다고 했대요. 그 말은 어젯밤 라디오에서 들었던 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영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라디오 속 그 목소리가 바로 형병호였다는 것을. 춘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주었습니다. 제 남편이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김병호 씨가 부산을 떠난 후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로 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에요. 영수는 춘희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50년 만에 형의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산, 그리고 경상도 산골 마을. 이제 찾아갈 곳이 생겼습니다. 찻집을 나온 영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형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형이 겪었을 고통에 대한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형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춘희와의 만남 이후 영수는 곧바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타는 기차 안에서 영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50년 전 형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곳에 가면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한 영수는 택시를 타고 예부두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50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그곳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허름한 부두는 현대적인 항만시설로 바뀌어 있었고 주변의 판자촌들도 모두 재개발되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실망감을 감추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노인이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영수는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동네에 오래 사셨나요? 노인은 영수를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평생 살았지. 무슨 일인가? 영수는 조심스럽게 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70년대 초 김병호라는 청년이 이곳에서 일했다는 것, 그리고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김병호 말인가. 기억나네. 참 성실한 청년이었는데. 영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정말 기억하세요? 혹시 왜 갑자기 사라진 건지 아시나요? 노인은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때 시국이 어수선했잖아. 젊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임에 나가고 그랬거든. 김병호도 그런 모임에 다녔다고 들었어. 어떤 모임이요? 민주와 관련된 모임이었지. 그런 걸 하다가 당국에 찍히면 끌려가는 시절이었으니까. 김병호도 그런 일에 연루된 것 같더라고.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경찰들이 들이닥쳤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김병호는 이미 없었어. 누군가 미리 알려줬나 보지. 그래서 도망간 거군요. 그렇지. 그 뒤로는 소식이 없었어. 사람들은 빨갱이로 몰려 끌려갔을 거라고 수근거렸지만 정확한 건 아무도 몰랐어. 영수는 노인의 말을 듣고 형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젊은이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그 후에 김병호에 대한 소문이나 목격담 같은 건 없었나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그러니까 몇 년 후에 누군가가 경상도 산골에서 김병호를 봤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었어. 워낙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으니까. 영수는 그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춘희가 했던 말과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산골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고 경북 쪽이었던 것 같아. 산이 많은 곳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노인과의 대화를 마친 영수는 근처 허름한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소주 한 잔을 시키고 앉아있던 중 옆 테이블에 취한 노인이 영수의 대화를 들었는지 말을 걸어왔습니다. 김병호 찾는다고 했지? 혹시 그 사람 동생인가? 영수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형을 아시나요? 취한 노인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빨갱이로 몰려서 고생 많이 했지. 하지만 진짜 빨갱이는 아니었어. 그냥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영수는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사람, 사실 살아남았어.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영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어디서 사는지 아시나요? 노인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건 몰라. 하지만 확실한 건 죽지 않았다는 거야. 그 사람 같은 의로운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리가 없어. 영수는 술집을 나와 부산거리를 걸었습니다. 형의 과거에 대한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형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고 그 때문에 쫓기게 되었으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떠났다는 것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영수는 형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대신 형이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에 대한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20살의 나이에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날 밤 여관에서 영수는 오랜만에 형을 꿈꿨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형은 영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꿈속에서 형에게 이제 괜찮다고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영수는 경북 상골 지역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막연한 단서였지만 그것만이 형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50년 만에 형이 진실을 알게 된 만큼 이제는 직접 만나서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부산을 떠나며 영수는 바다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형이 마지막으로 봤을 그 바다였습니다. 이제 형을 찾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영수는 형을 찾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경북 상골이라는 막연한 단서만으로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영수는 문득 집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형의 흔적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영수는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상자들과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형과 관련된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쓰시던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봉투는 누렇게 발에어 있었고 봉투 겉면에는 형의 필체로 쓰인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편지가 있었을 텐데 내용물이 없다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그때 마침 막내 동서인 정미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미는 영수의 막내 동생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며느리였습니다. 영수가 편지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정미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그 편지 어머님께서 태우라고 하셨던 건데 아직 있었네요. 영수는 정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께서 편지를 태우라고 하셨다고요? 정미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큰아들과 관련된 편지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하셨어요.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편지 내용은 보셨나요? 정미는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젊어서 호기심이 있었거든요. 몰래 읽어봤는데 큰아버님이 가족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내용이었어요.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이 편지를 남겼다는 것, 그리고 그 편지를 어머니가 태워버렸다는 것을 알고 나니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정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큰아버님이 집안의 체면을 망쳤다고 생각하셨어요. 빨갱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거든요. 그래서 아예 큰아버님의 존재를 지우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영수는 충격과 분노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마저 형을 버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큰아들은 이미 죽은 자식이라고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정미의 증언은 영수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형이 무책임하게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어머니가 형을 먼저 버린 것이었습니다. 정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편지에는 큰아버님이 언젠가 꼭 돌아오겠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희망조차 갖지 말라고 하셨어요. 영수는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형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정작 형은 가족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어머니의 손에 의해 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라디오를 켜고 우연히 또 다른 사연 소개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전에 들었던 그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라디오 속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번에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더 큰 고백이 있습니다. 영수는 숨을 죽이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의 목소리는 더욱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분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들 근처에서 살면서도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던 지난 50년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영수는 라디오를 붙들고 흐느꼈습니다. 형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 근처에서 지켜보며 살았다는 것을 알고 나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라디오에서 형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제가 받지 못한 가족의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동생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영수는 고아원이라는 단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이 고아원에서 일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단서였습니다.
형의 목소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아, 형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늙어서 용기가 없구나. 언젠가 너를 만날 수 있을까? 프로그램이 끝난 후 영수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 형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50년이라는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형을 찾아내야겠다고. 고아원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경북 지역의 고아원들을 하나씩 찾아가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끊어버린 형제의 인연을 이제라도 다시 이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형에게 보내는 마음의 편지를 썼습니다. 50년 동안 못다한 말들,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진실에 대한 미안함을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경북 지역의 고아원들을 찾아보기 위해 인터넷 카페로 향했습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영수는 젊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상북도 내 고아원 목록을 찾아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고아원들이 있었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대구 근교의 한 고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원장은 김병호라는 이름을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고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수는 점점 지쳐갔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영수는 안동 근처의 작은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들보다 더 외지고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영수가 고아원 문을 두드리자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 원장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영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병호라는 이름, 70년대에 실종된 일, 그리고 고아원에서 일했을 가능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뭔가 아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들어오셔서 이야기하시겠어요? 원장은 영수를 작은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김병호라는 분을 직접 아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영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제가 이 고아원에 온 건 20년 전이에요. 그때 이미 한 분이 오랫동안 이곳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본명을 절대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혹시 어떻게 생겼나요? 키가 크시고 말씀이 많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셨죠. 늘 아이들에게는 자상하셨는데 가끔 혼자 계실 때는 너무 슬퍼 보이셨어요. 영수는 그 모습이 형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분은 늘 동생 이야기를 하셨어요.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언젠가는 꼭 만나고 싶다고요. 영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여기 계신가요? 원장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작년에 건강이 나빠지셔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바닷가 근처로 가신다고 하셨어요. 바닷가요? 네. 고향이 바닷가라고 하시면서요. 마지막에 고향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영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고향이 바닷가라면 영덕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혹시 그분이 남기신 물건 같은 건 없을까요?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원장은 잠시 후 낡은 상자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상자를 두고 가셨어요. 나중에 누군가 찾으러 올 거라면서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일기장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영수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늙었지만 분명히 형병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백발이 되고 주름이 늘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영수가 기억하는 형의 것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형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야, 형이 정말 미안하다. 언젠가 이 사진을 내가 보게 되기를 바란다. 영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형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영수 생각이 난다. 내가 떠난 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는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보면 어린 시절 영수가 생각난다. 영수에게 해주지 못한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라도 주고 싶다. 영수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이 50년 동안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에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음이 가까워오는 것 같다. 영수를 만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이 내 평생의 한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영수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랄 뿐이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만약 가족이 찾아오면 이것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원장은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형의 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덕군 영해면 바닷가 마을. 바로 영수가 살고 있는 곳 근처였습니다. 그분이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신 것 같네요. 영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이 자신과 같은 지역, 그것도 바로 근처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원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20년 동안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돌보셨거든요. 꼭 만나시길 바라요. 영수는 원장에게 깊이 감사를 표하고 고아원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형의 구체적인 행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50년 만에 형과 재회할 수 있는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영수는 형의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늙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 주소를 찾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영수는 가슴 깊이 감사의 마음이 우러났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형을 찾으려 했던 자신의 결심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수는 형이 남긴 주소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영덕군 영해면 바닷가 마을이라고 적힌 그 주소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50년 동안 형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부터 준비를 마치고 그 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영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형을 만날 수 있을까요? 형은 자신을 알아볼까요? 영해면에 도착한 영수는 주소를 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아, 그 집 말씀이시군요. 바닷가 끝자락에 있는 작은 집이에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영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걸으며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바닷바람이 영수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침내 영수는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허름한 집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에는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고 집 앞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영수는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재회를 앞두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집 안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고 등이 굽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영수가 기억하는 형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침묵이었습니다. 형님, 정말 형님 맞습니까? 영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영수야, 정말 너구나.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두 형제는 그 자리에서 끌어안았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병우는 영수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 안은 간소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벽에는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영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50년 동안 형님이 왜 떠나셨는지, 어디 계신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병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영수야, 형이 정말 미안하다. 그때 상황이 너무 급박했어서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하고 떠났구나. 형님은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나셨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병우는 깊은 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대학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었다.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일들을 했지. 그런데 어느 날 선배가 급하게 찾아와서 나를 체포하러 온다고 알려줬어. 영수는 숨을 죽이고 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 일로 잡혀가면 가족까지 연루될 수 있었어. 나는 너희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황급히 짐을 싸서 도망쳤지. 병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부산에서 몇 년간 숨어 살다가 나중에는 신분을 바꿔서 고아원에서 일했어. 항상 너희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아직도 감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감히 나타날 수 없었다. 영수는 형의 고충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억울함도 느꼈습니다. 그래도 형님, 편지라도 보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병호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편지를 보냈었어. 집으로 몇 번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모든 편지를 태워버리셨다고 하더군. 영수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형님을 이미 죽은 자식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형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병호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 그 시절에는 가족이 그런 일에 연루되면 살기가 어려웠거든. 어머니는 살아남은 가족들을 지키려고 그러셨을 거야. 두 형제는 오랫동안 서로의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결혼 생활, 자녀들, 그리고 아내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병호는 고아원에서 보낸 20년의 세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느꼈던 보람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영수야, 나는 항상 너희들 가까이에 있고 싶었어. 그래서 작년에 건강이 나빠졌을 때 이곳으로 왔지. 너와 같은 바다를 보며 살고 싶었거든. 병호는 창문 너머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바다를 보면서 너를 생각했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야. 영수는 형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형이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라도 만났으니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자주 뵙겠습니다. 병호는 영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형이 정말 고마워. 나를 찾아줘서 고맙고 용서해줘서 고맙다. 두 형제는 그날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5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형의 집에서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50년 만에 형제가 한 상에 앉아 밥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병호는 서툰 솜씨로 계란말이를 만들어 주었고, 영수는 집에서 가져온 김치를 꺼냈습니다. 형님, 혼자 사시면서 많이 외로우셨죠? 병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외로웠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고아원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거든. 그 아이들에게 내가 받지 못한 가족의 사랑을 주려고 했어. 아침을 마친 두 형제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영수는 형의 걸음이 예전보다 많이 느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형님, 건강은 어떠세요? 병호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늙으니까 여기저기 아프지. 하지만 너를 만났으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 두 형제가 바닷가를 걷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평소 혼자 지내던 병호에게 손님이 온 것이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김할아버지, 이분이 누구세요? 많이 닮으셨네요. 병호는 영수를 소개했습니다. 제 동생입니다. 50년 만에 만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 그럼 50년 동안 헤어져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어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죠?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두 형제의 재회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누군가는 형제의 손을 잡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마을회관에서 작은 잔치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영수와 병호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회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간단한 음식과 막걸리가 준비되었고, 누군가는 아코디언을 가져와 옛가요를 연주해 주었습니다. 영수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50년 동안 형님을 찾아 헤맸는데 결국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형님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병호도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신 마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끝까지 찾아준 동생에게도 고맙습니다. 아코디언 연주에 맞춰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수는 이 노래가 바로 라디오에서 마지막에 들었던 그 노래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운명 같은 우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후 영수와 병호는 다시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형님, 그동안 라디오 사연은 왜 보내신 거예요? 병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용기가 없었어.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혹시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봐 두려웠지. 그래서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 영수는 형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형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병호는 영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형제답게 살자. 지난 50년은 아픈 기억이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이제 자주 뵈러 올게요. 혼자 사시지 마시고 저희 집에도 놀러 오세요. 두 형제는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들, 각자가 걸어온 인생의 길,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형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나와서 병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주막주인 박서방은 형제가 함께 마시는 막걸리를 특별히 준비해 주었습니다. 영수 선생,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네요. 형님을 찾으시다니요. 영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게 다행이에요. 라디오가 저희 형제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수와 병호는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은 서로의 집을 방문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함께 바닷가를 걸었고, 때로는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했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삼촌을 찾았다는 소식에 자녀들도 놀라워했습니다. 명절에 만나서 인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는 라디오를 들으며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 라디오 덕분에 저희가 만났네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병호는 라디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라디오가 우리 형제를 이어준 다리 역할을 했구나. 앞으로도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자.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또 다시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노래는 두 형제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두 형제는 라디오 소리에 맞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가 치유되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영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라디오는 우연히 형님의 목소리를 내게 전해줬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형님은 여전히 내 형님이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의 빈 구멍이 메워진 것 같습니다.